적대적 디커플링이 아닌 안정적 디리스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미국의 뜻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래서 저는 G7 뭐 학점으로 표시한다면 비학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적대시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중 관계가 꼭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의도일까요, 회장님? 중국이란 나라는 뭐 속에 구렁이가 뭐 10마리도 넘게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꿍하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대국답게 대화할 거야, 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이 중국에 제재를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시장을 한국 SK나 삼성이 채우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규탄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그리고 안보, 인권 등등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G7의 선언에 이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글로벌 판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두 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한중 글로벌 협회 오수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연구소에서 이면우 대외협력 담당 부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은 그 이 소장님께 이번 G7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본이라고 그럴까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기시다 수상이 추구했던 것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직접 와서 그렇죠. 방문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고 지지를 표명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시다 수상이 워낙이 그 히로시마 출신이고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었고 그래서 그 핵 피폭지를 그렇죠. 기반으로 했었던 의원이어서 특히 네. 이제 그 핵 없는 내지는 핵무기 없는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이제 강조를 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정상들로 하여금 이 전시관, 네. 그러니까 원폭 피해 전시관을 방문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포커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은 북한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위협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3가지 메인 그 주제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시다 수상으로서는 내지는 일본으로 해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얘기가 되겠지만 네.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고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이라고 할까 반대라고 할까 하는 것이 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 회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미국이 탈중국한다, 뭐 디커플링한다 이렇게 대부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적대적 디커플링이 아닌 안정적 디리스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제가 그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네. 그 미국의 뜻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래서 저는 G7 이번 성과를 뭐 학점으로 표시한다면 비학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래는 이번에 G7에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을 것입니다. 강경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동맹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 경제, 중국 시장은 더 필요하게 됐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디커플링,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렇게 가고 싶지만 유럽에서는 아니다. 중국이 위험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중국 시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배제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더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나간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에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주변에 날카로운 가시 넝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장미 포기해도 된다라는 식이지만 EU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장미를 갖고 싶은데 다치기 쉬운 가시 넝쿨이 있으니까 가시 넝쿨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장미를 가지겠다라는 디리스킹을 오케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돼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디리스킹 표현에 대해서? 뭐 지금 우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한국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지나치게 이제 대립적으로만 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또 제가 이제 일본을 좀 더 전공을 해서도 그렇고 네. 다른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지는 대립이라고까지 내지는 신냉전 뭐 얘기 나오고 할 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적대시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거는 우 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안보적인 그런 차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이 그 대국이라고 하고 그런 그 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데가 무조건 견제적으로 내지는 대립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 정책이 한국 내에서는 많이 반대적이라고 그럴까, 엔타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항상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일본의 대중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베 수상이었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핵무기나 미사일 그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생각구 열도라든지 내지는 대만 문제, 특히 대만 문제는 최근에 좀 나타났지만 예. 이제 생각구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 중국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12년부터 다시 등장하지만 18년 이죠. 아마 네.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해갖고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파트너십을 그렇죠. 맺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베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도 잘 알려지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네. 일본의 정치가라고 하는 아베 수상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대만이 아닌 항상 그래도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런 것이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또 지리적으로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하고도 좀 달라서 좀 떨어져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적으로는 조금 더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덜 느끼는 부분이고 오히려 경제적인 차원에서 더 걱정을 하는 데니까 거기는 좀 더 유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소화하고 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좀 달랜다고 그럴까 하여튼 계속 그 접근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대화하려고 제스처를 하는, 네. 많이 보냈던 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런 것이 이제 종합돼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기시다 총리도 자기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유연하게 중국 뒤에서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국과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중 관계가 꼭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의도일까요, 회장님? 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아니 보십시오. 이 G7에서도 네. 다 뭐 한껏 뭘 막 좋은 다음에 네. 야 우리 친구 되자 이제 대화하자. 그게 말이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갖고 논다라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과연 중국이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와 같은 제스처에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 대화하자면 대화할게, 네. 만나자면 만날게라는 자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란 나라는 뭐 속에 구렁이가 뭐 10마리도 넘게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속으로는 꿍하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대국답게 대화할 거야, 풀 거야. 그러다 잘 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속으로는 꽉 담고 있겠죠. 네. 담고 있으면서 네. 힘을 더 키워가지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말씀하셨던 예. 병 주고 약 주고 네. 중국은 이미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렇지 뭐라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 사령탑이잖아요. 왕이와 결국 설리번이죠. 미국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서 한 8시간 이상 대화를 지금 나눴잖아요. 되게 오래 대화를 나눴고 결국 꼭 뭐 중국 얘기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하겠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곧 해빙할 거라 이런 표현을 쓴 뒤에 어떤 뭐 깊숙한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그 추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도 이제 네. 그 정치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 되면 대선이 이제 있죠. 대선 네. 이제 진행이 될 테고 정치에 있어서 뭐 미국의 주요 격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경제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 경제가 결코 지금 견조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그럴까 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로 견제라고 그럴까 경쟁으로 해서 제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피를 보지 않도록 조금은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대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중국이 이제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 금지하고 그런 거를 보면 예. 그러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할까 나가자고 하면서도 또 자기네들의 뭐랄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까 지키려고 네. 하는 부분은 또 최근에 나타나는 그 미중 관계라고 그럴까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또 곧바로 지금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줄다리기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네.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번에 G7에서 나온 공동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경제적 나토를 만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중국 쪽에서 어떤 뭐 제재거나 어떤 외국 기업에 한했을 때 거기에 파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주면 그 중국 시장 대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경제적 나토가 잘 돌아갈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 나토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네. 본래는 G7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G7이 결성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 절반을 넘었는데 지금은 30% 미만으로 맞습니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국가들이 더 많이 맞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EU,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 EU, 핵심 국가인 EU들도 각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이 좀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번 G7에서 B학점을 받지는 않겠죠. A 플러스 학점을 받을 수 있겠죠. 요번에 G7의 초청 국가만 하더라도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라든가 맞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맞아요. 그런 예. 큰 나라, 그다음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도 대놓고 미국한테 노하진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필요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중국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가는 것을 찬성을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대놓고 네. 동맹을 표방한다면서 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맞아요. 대국인데 네.
농업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비료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렇죠.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재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나토 말은 좋지만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번에 보니까 브라질, 남하고 이런 나라들에서 G7 국가들이 맞춤형 지원 플랜을 하겠다.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지금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런 국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나에 따라서 이 중간 국가들이 여기서 더 좋은 말 하고 저기서 좋은 말 하면 지금 다 뺏어갈 거 다 뺏어, 자기네 챙길 거 다 챙기는 것 같은데 경제적 나토가 먹힐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대1로에 네. 대해서 예. 여러 이제 얘기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전 예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본의 OD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50년대부터 일본의 세계 모델로의 복귀라고 맞습니다. 하는 과정과 예. 같이 이제 그 쭉 진행이 많이 됐었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그것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실속은 다 이제 채리는 식의 소위 말하는 타이드 ODA라든가 뭐 이렇게 구속된 예.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실익은 다 일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결국은 다나카 수상이 필리핀인지 어디 갔을 때 이제 계란 세례를 맞는 일본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었었는데 그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쪽에서의 평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로 일본의 ODA라는 것도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진짜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모양새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지금 조금 그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1대1로든 아니면 중국식 ODA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국가들의 결국은 이제 그 평가도 달라질 테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네. 양대 어떻게 보면 진영, 뭐 중국에서는 수긍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독재 내지는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 진영 간 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더 많은 다른 그 이외에 이제 제3지대라고 에 있는 국가들을 자기 쪽 진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자기의 진영의 어떤 이념적 승리라고 그럴까 그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지라든지 뭐 그런 것을 결국은 둘러싼 이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어떤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상 지금 이제 거기에 동참 내지는 동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얼마만큼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해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 회장님 중국에서 교수도 오래 하셨고 또 주변에 중국인 사업가나 친구들도 엄청 많고 중국인을 뺏어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인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인을 봤을 때 왜냐면 한국에 오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자꾸 중국이 뭐 협박해서 뭐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거기 싱크탱크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남을 엇박해서 자기네 원하는 걸 얻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돼 있다고 느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거는 모르겠고요. 예. 제가 지금 예. 20여 년 동안 중국 가고 그렇죠. 지내오다 보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국의 뭐 다양한 뭐 예. 당국자들서부터 많이 만나는데 네. 그럴 생각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우리는 네. 중국이 G2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뭐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침략하려고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럴 여유 없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크고 인구도 많고 영토가 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국내외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항상 여유가 없어요. 국내 문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대 중국의 왕조가 붕괴된 것은 외침보다는 민심, 맞아요. 민심 봉기였거든요. 맞아요. 항상 국내 문제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외부에서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을 위한 여러 국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성장한다고 중국이 덩치가 그만큼 크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중국을 적대시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중국은 그럴 겨를이 전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이 얘기를 하죠.
중국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좋다. 단 중국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정말 중국 맞는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장님,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 속에 중국은 경제 외교를 지금 많이 펼친다 이런 말씀했고, 사실 좀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 일단은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동맹을 많이 강화함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미 전에 윤 대통령이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대만. 이건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원래 좋아지고 있던 차에 지금 또 얼어들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 그 대만 문제 건드릴 정도로 지금 갔는데, 내 보니까 이번에도 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 뭐 반도체 산업 대기업들 다 투자 유치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 대기업 다 투자 유치했고, 유럽에도 한국 대기업이 다 가고, 전 세계가 다 자국내, 유럽도 자국내 생태계 다 만들고, 일본도 다 만들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은 경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네. 제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결국 이제 정부가 하는 해야 되는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방향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잡고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제 명확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 인권, 그리고 법의 인권,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그 연장선 산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얘기도 중국 얘기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미국 진영이라고 그럴까? 예. 아니면 그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할까 하는 데서 얘기하는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른 차원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 90년대 들어서 얘기 나왔을 때 보통국가론과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국제국가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까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막상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식의 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러한 그 정해진 어떻게 보면 질서 속에서 각 기업들이 그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흔들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라고 그럴까 기업이든 어디든 그 믿지를 못하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만이 아니고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통화든 뭐 무역이든 다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범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도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이제 관계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좀 된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셔틀 외교라는 게 복원이 되고 정상화가 진행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도 좀 더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한미의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있었고 뭐 하긴 합니다만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최근 들어서 더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네.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소장님께서 그 자유민주의 예.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정부에 예. 그것을 좀 묻고 싶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치명적인 논리의 모순이고 결함이거든요. 네. 자유민주 국가들의 연대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을 왜 배제합니까? 중국도 넣어야죠. 중국은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자유, 민주, 법치 다 중국에서는 한자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유 없습니까? 중국은 민주 지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중국식 자유, 중국식 민주하고 미국식 자유, 미국식 민주를 보면은 우리는 중국식 자유하고 중국식 민주하고 더 관계가 깊어요. 우리의 관혼상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 우리의 관습 문화 보십시오. 한 명의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 속에서 안정된 사회를 지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향하는 자유는 만들어서 지향한 자유는 서구의 개인의 자유를 극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 사회의 안녕을 더 중시하는 그런 자유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보다는 또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뭐랄까 제한을 할 때는 조금 더 제한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민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 민주, 위민, 민분, 민의, 민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황제들이 지금 중국 위정자들이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거든요.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민주라는 개념이 중국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의 안녕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발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천 몇백 년 동안의 역사 동안 중국 대륙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거든요. 서구식 민주주의, 우리가 사실은 6.25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전두환 독재까지 빼고 하면은 김영삼 정부서부터 서구식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토론 돌아올게요. 제가 아까 우리 저자님께 질문한 거는 경제 외교 실리 차원에서 질문한 건데 자유민주 말씀하셨으니까 요 주제를 이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마이크론이 중국에 제재를 당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중국 시장 한 11%를 하거든요. 메모리죠.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그 시장을 한국 SK나 삼성이 채우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줬어요. 그러면 자유민주 논리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압력을 주는 게 자유민주 개념인지 저는 그 질문 아까 드리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저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 그럴까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대의 미국이랬는데 60년대의 그렇죠. 미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많이 축소가 됐고 특히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꽤 협조적이었어요. 유연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의 대중 정책은 미국 니네들 지금 중국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경계심이 무지 많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바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중국이 하는 여러 가지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 일본이 얘기하는 식의 게 더 맞다고 생각을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틀었다고 그럴까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적인 이제 경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막상 중국이 하는 행위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정책이라고 대중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더 이건 강압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는 중국 시장만 자꾸 얘기를 하지만 미국 시장이 한국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압박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는 우리한테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 우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아주 비판적으로 보느냐.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쭉 자랐던 자유라든지 민주 개념으로 중국을 볼 때 이거는 자유사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건지에서 체험하고 뭐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죠. 캐치를 했습니다. 했고 근데 제가 뭐 다 좋아요. 미국하고 같이 이런 자유민주 인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질문 여지는 같이 가는 건 좋은데 한국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를 하면 아까 경제 나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동맹국이 한국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 회장님께 이번에 중국 전문가시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중앙아시아 다시구 경제 협력 정상회담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돈을 중국이 엄청 지금 이 5개국이 지원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국 그 당국자들은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피하려 하더라도 그 미중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수합 비교 분석을 해갖고 미국의
이게 비교 우위라든가 비교 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할 때 미국은 군사력 외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국가들이 무서워서 따르게 만든다면은 중국은 아직 군사력까지는 가지도 않고 미칠 수도 없고 경제력 외교다라는 오케이.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으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말 들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군사력 열심히 벌어갖고 우리 돈으로 경제력으로 우리가 외교를 한다는데 뭐 누가 뭘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되게 많이 뿌렸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치사하게 돈으로 많이 뿌렸다는 비난이 나올 법도 한데 국제사회가 그런 것이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국가 안보를 온전히 하고 자기들의 생존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 5개국 사실은 요번에 G7에 대한 견제, 맞불 성격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이죠. 먼저 개최했죠. 예, 예. 먼저 개최해갖고 이쪽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확실히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중요하겠지만 똘똘 뭉치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네. 당초 중국의 목표대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판단할 때 이 중앙아시아 중국이 개최한 회의는 A 학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미국 견제라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G7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이탈되는 국가 느슨한 단결력이 되었기 때문에 B학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하건 싫건 좋건 계속해서 자기는 누구 얘기를 들어줄 겨를이 없는 것이죠. 자기는 죽거나 살거나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경제력이다. 아직은 군사력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앞으로도 그 경제력을 가지고 EU 제국이라든가 G7이라든가 G20에 대해서 단일한 느슨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을 갖다 흔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편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아프리카 제국,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하고 가치적으로 같이 가고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저 보기에는 우회장도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비교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논리로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해.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줄게. 근데 이쪽 자유민주 전역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 그냥 힘의 논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센 위가 있고 우리 쪽 와. 우리 쪽 해. 근데 중국은 비즈니스로 주고받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같이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유가 반도체 시장도 지금 한국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 20% 차지하고 60%는 중국에 갑니다. 그 한국 시장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가치적으로 자유민주 가치로는 미국 가는 거는 뭐 아무도 뭐 거기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이고 지성학적으로는 지금 미국인데 그러면 미국도 동맹국에 대한 어떤 이런 서로 베네핏을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안 보여서 왜냐면 자기네도 선진 제조업 자기네 하겠다. 다 북미 오라. 아메리칸 퍼스트. 유럽 우린데 오라. 보조해주겠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고 일본도 이번에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또 지금 마이크론에 5조 하는 걸 나왔고. 그럼 한국은 같이 자유민주 지켜서 좋은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미래 50년, 100년을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한국이 앞으로 세계가 점점 다국화되고 이런 진영 논리는 갈 수밖에 없고 각자 의견 다 다르고 복잡한데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기업들은 다 나가서 돈을 벌 거예요. 저는 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청년들을 걱정하는 거죠. 이 나라는 누가 제조하고 누가 생산하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 네. 간단하지 않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 국제관계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관계랑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네. 아주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른쪽 눈도 눈이고 왼쪽 눈도 눈이거든요. 네. 한쪽 눈을 다치거나 가리면요, 불편합니다. 오른쪽 손도 손이고 왼쪽 손도 손이에요. 비교가 되게 좋네요. 한쪽을 안 쓰면 얼마나 불편하고 생산성도 떨어집니까? 양쪽을 다 쓰고 양쪽 눈을 다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도 자명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일부러 굳이 한쪽 눈을 가리고 왜 한쪽 팔을 못 씁니까? 양쪽 눈으로 다 쓰고 양쪽 팔을 다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20여 년 전부터 이미 한반도가 취해 나가야 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조류 외교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새를 한번 간단히 보면요. 새의 좌측 날개하고 우측 날개
크기하고 힘이 같아야지 새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오르지 못하면 새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가운데 몸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가 날아오르려면, 즉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면요, 대륙 세력이라는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그리고 해양 세력이라는 일본과 미국과의 날개의 크기가 같고 힘의 균형이 같아야지 날아오르는데, 냉전 때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친했지만 왼쪽 날개는 전혀 없었거든요. 냉전은 우리 한반도의 국익 극대화하고는 거리가 먼 구도였던 것이죠. 이제 냉전 끝났습니다. 가치,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라는 것을 눈을 하나 가리고 뭐 때문에 팔을 하나 묶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양쪽 눈, 양쪽 손으로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중견강국 대한민국을 미국도 중국도 얼마나 원합니까? 윽박지르기도 하고 회유하려기도 하고,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도 양쪽을 저는 스마트한 갈지 외교라고 하거든요. 이쪽 사안별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국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 한 곳에 딱 달라붙는 20세기 어떤 일방 추종형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양측을 시시때때로 변하는 양측을 잘 파악을 하면서 스마트하게, 어떤 사안에서는 미국 쪽으로 좀 더 다가가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더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을 들일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데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더 우리에게 공을 들이게 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양손, 양발, 양머리, 양눈을 다 활용하는 그런 외교를 왜 못하는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죠. 재밌네요.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관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확실한 거는 미중 갈등, 그리고 러우 전쟁,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답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 두 눈 있고 두 발 있고 두 손 있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봐라, 그리고 머리 하나로 정확하게 맞춰라,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보는데요. 다양성의 세상을 유연한 자세와 시각으로 보는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 우리 개개인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